1991년 가을, 조용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동네가 한 소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으로 뒤흔들렸습니다. 잠결에 사라진 소녀의 어머니는 침대는 비어 있고 창문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후 어머니는 딸에게서 낡은 녹음기 장난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소리가 들리고 수사관들이 경력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될 정도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김민지 씨는 자신의 집이었던 공간에 서서 마지막 골판지 상자를 테이프로 닫았습니다. 대부분의 가구가 남아있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전 남편인 성호의 집이었고 그 현실이 무거운 이불처럼 그녀를 덮쳤다. 성호는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포장 테이프로 다른 상자를 고정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일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몸에 뺀 리듬처럼 편안한 침묵 속에서 일했습니다. 이혼도 그 익숙함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준비됐어요. 민지가 상자를 남편 쪽으로 밀며 말했다. 상자 안에는 간호사 유니폼과 의학 교과서, 졸업할 때 받은 청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성호는 45세의 목수 팔뚝이 여전히 건재한지 상자를 쉽게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그가 현관문으로 향하며 말했다. 민지는 이 집이 추억의 무덤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상자를 봉인했다. 수진이 사라진 후에도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슬픔은 사람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다. 성우는 작업실과 상담실로 숨어들었다. 병원에서 추가 근무를 하며 지칠 때까지 일했고 자신을 괴롭히는 의문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쌀은 누가 살 차례인지, 공과금은 왜 비싼지 등 사소한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비난, 죄책감, 모른다는 것의 끔찍한 무게. 6개월 전 두 사람은 마침내 함께 있어도 수진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수년 동안 알고 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호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돌아왔다. 6월의 오후는 더웠고 민지의 현대 소나타에 상자를 싣는 일은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가 말했다. 몇 개만 더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성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물론이죠. 이것들 다 싣고 올게요. 그는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상자를 집어들었다. 민지는 처음 이사 왔을 때 성호가 설치한 나무 난간을 따라 손을 따라 익숙한 계단을 올랐다. 마루판에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추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방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손잡이를 돌리기 전에 몸을 숨겼습니다. 방은 1991년 그날 밤, 손으로 직접 그린 벚꽃이 그려진 연분홍색 벽과 산리오 스티커로 뒤덮인 하얀색 옷장, 펭귄 뽀로로 이불이 덮인 작은 침대 등 그대로였습니다. 창문만 달라졌을 뿐 새 자물쇠와 보안바가 너무 늦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지는 10월의 밤을 맑고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2교대 근무를 하고 새벽 3시에 집에 도착한 그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성우는 잠들어 있었다. 습관처럼 수진을 확인해 보니 침대는 비어 있었고 창문은 열려 있었고 선선한 가을 공기가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철저했습니다. 수색견, 헬기,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강남구 일대 공원 골목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문도 발자국도 몸부림친 흔적도 없었죠. 그저 한밤중에 사라진 5세 여자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언론의 초기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경찰청에서 잠시 수사에 나섰지만 지방을 넘나드는 인신매매의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철수했습니다. 지역 경찰은 사건을 계속 수사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수진의 사진이 은색 액자에 담긴 옷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딸은 추석 때 입었던 한복을 입고 덧니를 드러낸 채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미소를 지었다. 민지는 손가락에 입맞춤을 하며 유리잔에 대고 말했다. 잘 가, 우리 딸? 그녀가 속삭였다. 민지는 눈을 닦으며 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성호는 마지막 상자를 실은 채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한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삶을 준비하며 차도에 마주 섰습니다. 괜찮겠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우리 둘 다요. 그녀는 차에 올라타 창문을 내렸습니다. 성우는 얼굴에 주름이 잡힌 채 몸을 숙였다. 정말 이걸 다 가져가도 괜찮겠어?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공간이 더 필요하면 창고를 빌릴게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드러워졌다. 성우 씨, 몸 조심하세요. 또 보자고요. 그래. 그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운전 조심하세요. 새 아파트로 가는 15분은 마치 다른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병원 근처에 있는 아담한 주상복합 건물로 야간 근무를 하기에 편리했습니다. 그녀는 2층에 있는 방 2개짜리 방을 하나씩 빌려서 하나는 그녀를 위한 방, 하나는 창고로 사용했습니다. 상자를 옮기는 데는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건물에 바퀴 달린 카트가 있어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번 이동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이웃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지만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자 골판지 탑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지는 지쳐서 중고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작업복, 세면도구, 주방용품 등 필수품을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수진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고 적힌 상자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상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서류 작업을 하는 동안 성우가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가장 좋아했던 물건을 넣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맨 위에는 보라색 부엉이 봉제 인형과 수진이가 가장 좋아했던 뽀로로 인형, 그리고 다른 장난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한복과 잠옷이 가지런히 개어 있었고 어린 시절의 은은한 향기가 남아있는 베이비 샴푸와 쌀과자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모서리가 구부러진 채로 사랑받던 책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달토끼, 요술 한복, 꼬마 고슴도치. 그러다 민지가 보았습니다. 빨간색과 흰색 카세트 녹음기. 수진이 5번째 생일 선물로 갖고 싶었던 고가의 삼성 모델이 아닌 롯데마트에서 파는 평범한 제품이었습니다. 그의 보일러를 새로 장만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타협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민지는 장난감의 무게에 놀라서 장난감을 들어올렸다. 배터리가 다 다른지 오래였을 테니까요. 배터리함을 열어보니 배터리가 약간 새어나와 딱딱한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휴지로 접점을 닦은 후 휴지 서랍에서 새 AA 건전지를 넣었습니다. 익숙한 기계음과 함께 재생 버튼이 딸깍 소리를 내며 내려왔습니다. 정전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테스트, 테스트. 저는 박수진이고 5살이에요. 민지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9년 동안 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이가 하루 일과 유치원 친구들, 공원에서 본 벚꽃에 대해 계속 수다를 떨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 녹음이 바뀌었습니다. 배경 소음, 움직임, 멀지만 또렷하게 들리는 성우의 목소리. 수진아, 다 끝나면 한복방으로 와라. 내가 약속한 거 기억하지? 끝나면 롯데월드에 가서 뽀로로 장난감 사러 가기로 했잖아. 민지는 얼굴을 찡그렸다. 한복방? 그녀는 다시 돌려서 재생했다. 성우의 말투는 평소와 달리 거의 칭얼거리다시피 했다. 수지는 추석 이후로는 한복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동물이나 용, 펭귄, 강아지 같은 동물을 더 좋아했다. 어쩌면 성우는 수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모들은 때때로 아이들에게 다른 장난감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약속한 뽀로로 장난감은 착한 행동에 대한 뇌물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상자를 샅샅이 뒤졌지만 뽀로로 인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상자에 들어 있었거나 성호가 보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장난감은 너무 아파서 포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며 단어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복방. 낯선 문구였다. 성우는 수진의 방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다. 둘이 하던 게임의 일부였을까? 기억에서 사라진 특별한 별명이었을까요? 어쨌든 성우는 수진과 낮 시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수진은 녹음기를 옆으로 치우고 개인 소지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캐비닛의 그릇, 작은 옷장의 옷, 다른 벽에 걸린 사진 등 그녀의 삶을 새로운 공간으로 정리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서류 캐비닛을 열었을 때 그녀는 뭔가 빠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간호사 면허 갱신 서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모든 폴더를 2번이나 확인한 다음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상자를 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8시 30분을 가리켰고 그녀의 근무 시간은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서류가 없으면 자신의 자격증이 최신 상태임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행정부는 서류 작업에 대해 엄격했습니다. 그녀는 새 휴대폰으로 성우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벨이 울리자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간호사 면허증을 못 찾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들러서 봐도 될까요? 오, 잠시 멈칫. 방금 슬픔 그룹 치료 세션 때문에 나갔어요. 늦게나 돼야 돌아올 거예요. 민지는 밖을 흘끗 보았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오늘 밤 교대 근무에 꼭 필요해요. 제 열쇠 좀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성호가 말했다. 다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나갈 때 문만 잠그면 돼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럼요. 오늘 밤 잘 다녀오세요. 민지는 전화를 끊고 열쇠를 집어들었다. 익숙했던 집 열쇠의 무게가 이제는 옛 생활의 잔재처럼 낯설게 느껴졌다. 곧 돌려줘야 할 것 같았다. 민지는 거실에 이삿짐을 풀어놓은 상자를 흩어놓은 채 차 앞으로 향했습니다. 15분 후 민지는 익숙한 진입로에 차를 세웠다. 집은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어두웠고 창문에는 마지막 노을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집이 얼마나 빨리 그냥 건물로 변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불을 켜고 집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모든 것이 몇 시간 전 그대로였지만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복도 끝에 성호의 침실이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가 천장 조명을 켰다. 15년 동안 함께 사용했던 퀸 사이즈 침대는 베개 하나만 있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 성우는 이미 서랍장 위에 있던 보석 접시도 스탠드 위에 있던 로맨스 소설도 모두 치우는 등 그녀가 남긴 흔적을 지워버렸다. 서류 캐비넷은 항상 있던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서랍을 열어 의료 면허증이라고 적힌 마닐라 폴더를 찾아냈고 바로 그 자리에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원본 면허증, 갱신 양식, 평생 교육 수료증 등 모든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안도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적어도 업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는 폴더를 팔 밑에 집어넣고 방안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가려고 돌아서는 순간 카세트 녹음기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복방. 그 문구는 마치 맞지 않는 퍼즐 조각처럼 그녀를 잔소리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수진의 방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들어가자 문이 삐걱거렸다. 아까 짐을 쌌던 장난감과 옷가지가 없으니 방이 더 넓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녀는 벽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잊고 있던 한복 장식을 찾을 수 있기를 반쯤 기대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통 문양도 없고 비단 천도 없고 추석 그림도 없습니다. 그녀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에 따라 빈 옷걸이가 미풍에 덜컹거렸습니다. 옷장은 먼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옷장에 다가가자 낡은 옷이 살짝 움직이며 그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옷장 안에 옷 무게를 견디지 못하니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했습니다. 왼쪽 앞발이 바닥에 제대로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틈새를 살펴보다가 나무 마루판이 밑으로 휘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 실종 이후 방을 자주 닫아두었기 때문에 습기가 많이 쌓였을 겁니다. 서울의 습한 기후는 오래된 주택에 치명적이었다. 옷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옷장이 흔들렸다. 한 번만 세게 밀면 완전히 넘어질 것 같았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밤에 넘어지면 성호는 누가 침입했다고 생각할지도 몰랐다. 성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공포였다. 그녀는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7시 30분, 리의 하드웨어는 8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나무심을 가져와 수평을 맞추고 근무 시간 전에 간단한 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집에 날카로운 전화벨이 아래층에서 울렸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내려와 본능적으로 전화를 받으려고 몸을 움직였다. 멈췄을 때 수화기에 손이 닿았습니다. 여긴 더 이상 민지의 집이 아니었다. 성우는 프라이버시를 누릴 자격이 있었다. 어떤 전화가 오든 더 이상 그녀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폴더와 지갑을 챙기고 불을 끄고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다. 잠시 후 자동 응답기가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성우의 녹음된 목소리가 박 사장님 댁에 도착하셨습니다.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따뜻하면서도 걱정스러운 한 여성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우 씨, 그룹 최 여사입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전화 좀 해주세요. 자네의 출석과 참여에 대해 논의해야겠어. 벌써 3번이나 결석했어. 성우야, 3주나 됐어. 그룹에서 걱정하고 있어요. 전화 주세요. 민지는 얼어붙었다. 3주라고? 하지만 성우는 방금 그녀에게 상담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성우는 슬픔 상담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다. 수진이 이후 부부의 삶에서 몇 안 되는 상수 중 하나였다. 가장 힘들었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최 선생님이었다. 부모 상실 전문 치료사였던 그녀는 실종 아동의 부모들을 위해 특별히 이 모임을 시작했었습니다. 민지는 상담이 너무 고통스러워지기 전까지 2년 동안 참석했습니다. 성우는 왜 출석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요? 매주 화요일마다 어디로 갔던 걸까? 민지는 최 사모에게 다시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건 도가 지나친 행동이었다. 성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더 이상 그녀가 책임질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걱정은 그녀를 갉아먹었다. 이혼 후에도 친구로 남기로 서로를 응원하기로 약속한 사이였기 때문이다. 민지는 현관문을 잠그고 차 쪽으로 걸어갔다. 현대자동차에는 전 주인이 비상시를 대비해 설치해둔 고가의 차량용 전화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수화기를 들고 성우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워져 벚꽃 향기와 먼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적한 강남구 거리를 따라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이 동네는 10년 전 집을 샀을 때 부부가 꿈꿨던 안전하고 가족 친화적이며 좋은 학교가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수진 씨에게는 그렇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귓가에 울렸다. 1번, 2번, 3번. 그녀는 거의 끊을 뻔했다. 그러자 성우가 대답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긴장한 듯 숨이 차 있었다. 성우야, 나야. 민지가 말했다. 그냥 확인하려고요? 지금 어디야? 상담 중이야? 두 사람 사이에는 정적이 흘렀고 차 전화선의 잡음만 들렸습니다. 성우야. 그녀가 말했다. 내 말 들려요? 네, 저. 성우는 말을 더듬었다. 아니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의 말이 빠르게 흘러나왔다. 지훈이 데리러 갔어요. 지훈이가 여기서 꽤 먼 곳에 사는 건 알지만 같이 참석하려고요. 15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왜 물어봐요? 성훈의 목소리는 뭔가 이상했다. 민지는 성우가 추석 선물에 대한 하얀 거짓말,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위한 작은 거짓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말이 너무 빨랐고 설명이 너무 자세했습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서류를 받으러 집에 갔을 때 전화가 왔어요. 음성 사서함으로 갔어요. 최 여사님. 아, 네. 성우는 웃었지만 억지로 웃는 것처럼 들렸다. 누구든 그룹 치료 모임에 늦는 걸 싫어하는 건 알아요. 제가 몇 번 지각한 적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각은 결석과는 달랐습니다. 3주 동안 세션에 빠지는 것과 시작 시간 15분 후에 도착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음성 사서함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성우가 너무 가벼운 어조로 물었다. 민지는 머뭇거렸다. 마음 한편으로는 그에게 직접 대면하고 싶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그들은 이혼했다. 이제 그의 선택은 그의 몫이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다시 전화해 주길 바랐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지훈이 기다리니까. 그래, 운전 조심해. 나도요. 안녕, 민지야.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잠시 전화기를 응시하다가 전화를 끊었다. 결혼 15년 동안 성호의 기분을 읽는 법, 그의 속마음을 읽는 법을 배웠다. 성우는 분명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집을 나섰다. 5분 거리에 리즈 하드웨어가 있었는데 제2 대형 유통업체에 등장해도 뛰어난 서비스와 지역 충성도를 바탕으로 살아남은 가족 소유의 가게였습니다. 그녀가 들어가자 문 위에 벨이 울렸습니다.
주인의 아들인 이민수 씨가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반가워. 잘 지냈어? 응, 민수야. 흔들리는 옷장에 심만 좀 달면 돼요. 3번 통로, 반쯤 내려가세요. 그는 다른 손님에게 전화를 걸더니 성호 씨 집 리모델링 공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일손 필요하세요? 이번 주말에 시간이 좀 비는데요. 민지는 혼란스러워 잠시 멈칫했습니다. 리노베이션? 네, 취미방 만드는 거요. 지난 주말에 여기 왔었어요. 카트 한가득 재료를 샀어요. 잘못하신 것 같아요. 민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민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머리를 긁적였다. 성호 형이 한 게 확실해요. 성호가 합판과 페인트, 새 공구를 샀어요. 성호가 늘 말하던 취미방을 드디어 만든다고 했어요. 취미방. 성호 씨는 몇 년 전에도 취미로 목공 작업을 할 때 취미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사라진 후 취미에 대한 흥미를 잃었다고 합니다. 민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글쎄요, 제가 물어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심은 제가 말한 곳에 있어요. 민지는 필요한 물건을 찾아 계산을 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철물점 가방을 조수석에 내려놓자 구겨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였습니다. 치료 세션을 놓쳤습니다. 오늘 밤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거짓말. 조각들이 서로 맞지 않았지만 민지는 아직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었다. 어쩌면 성호는 이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슬픔과 변화에 대처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달랐어요. 그는 극복하기 위해 프로젝트에 몸을 던졌을 수도 있고 너무 부끄러워서 치료를 중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대시보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8시 5분. 서두르면 옷장을 고치고도 제 시간에 교대 근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그녀는 결혼해서 이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서 방문객이 되어 한때는 미스터리였던 집에서 비밀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동을 걸고 성호의 집을 향해 다시 차를 몰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자신이 찾지 못했던 해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민지는 그날 저녁 2번째로 성호의 집 진입로에 차를 세웠다. 철물점 가방에서 저 지갑을 꺼내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장을 고쳐 입고 근무를 하러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리노베이션에 대한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쩌면 성우는 정말 예전의 취미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랐다. 연애 시절 그는 주말이면 학, 호랑이, 작은 토끼 등 섬세한 디테일의 아름다운 나무 인형을 만들곤 했었죠. 그의 손은 너무나 부드럽고 정교해서 원목에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열쇠는 자물쇠에서 쉽게 돌아갔다. 집은 그녀가 켜놓은 현관 불빛을 제외하고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의 스위치를 누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성호의 사무실 문 아래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했다. 아까는 모든 불을 다 껐는데 말이죠. 성호야, 그녀가 불렀다. 집에 있어? 대답은 없었지만 움직임이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가구가 긁히는 소리. 그녀는 2층 계단에 도착했다. 발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광란의 소리를 냈다. 서류가 바스락거렸다. 서랍이 쾅 닫혔다. 성호야. 그녀가 다시 불렀다. 무슨 일 있어요?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녀는 사무실 문으로 다가가 문을 밀었다. 성호야, 난 네가... 그녀의 목에서 말이 멈췄다. 강지훈은 어질러진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성호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책상 서랍은 열려 있었고 내용물은 사방에 흘렀다. 책꽂이에서 책이 뽑히고 바인더에서 서류가 찢겨 나갔다. 민지야.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피부는 창백했다. 평소에는 단정했던 그의 머리는 이상한 각도로 삐져나왔다. 그의 눈동자가 그녀의 눈과 마주치자 그녀는 동공이 검은 풀처럼 커진 것을 보았다. 괜찮아요? 민지가 물었지만 그는 분명 괜찮지 않았다. 아파 보이네요. 지훈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움직임이 불안정했고 땀과 절망감이 섞인 소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지는 점점 불안해지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성우 형이 뭐 찾으라고 했어?
지훈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하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다. 민지는 그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 성우와 고등학교 때부터 목공예를 좋아한다는 공통분모로 친분을 쌓아온 친구였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지훈아, 아, 거기 있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의료진을 부를게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녀는 사무실 전화기에 손을 뻗었지만 지훈은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돌진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목을 고통스러울 정도로 꽉 움켜쥐었다. 이거나! 민지는 풀려고 했지만 그의 손가락이 더 깊숙이 파굴었다. 지훈아, 아프잖아. 그녀는 세게 밀쳐서 그의 소나기를 끊어냈다. 비틀거리며 사무실 밖으로 나온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고 두 사람 사이에서 문을 닫으려고 했다. 지훈이 손잡이 가장자리를 잡고 비틀어 열었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어느 여름 성호의 한옥 데크 공사를 도우며 수진이를 위해 손수 만든 장난감을 가져다 주던 조용한 남자였던 지훈이 아니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 민지는 계단으로 뛰어가려고 몸을 돌렸지만 지훈은 뒤에서 팔로 허리를 감싸며 민지를 붙잡았다. 그가 민지를 반쯤 업고 반쯤 끌고 복도를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몸부림쳤다. 안 돼! 그녀는 그의 소나기에 맞서 싸웠지만 그의 힘이 더 강했다. 그는 수진의 침실문을 밀치고 작은 침대 위로 그녀를 던졌다. 뽀로로 이불이 넘어지는 걸 막아주긴 했지만 미처 몸을 피하기도 전에 지훈이 그녀 위에 올라타 그녀를 고정시켰다. 그의 입에서 소주 냄새가 났고 그의 손이 그녀에게 닿았다. 지훈아, 제발. 민지가 그를 밀어내려고 애원했다. 이러지 마세요. 집에 아내와 아이가 있잖아요. 가족을 생각하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하게 그녀의 옷을 움켜쥐고 있었다. 민지의 손은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수진의 도자기 야간 조명, 몇 년 전에 산 푸른 펭귄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세게 휘두르며 지훈의 관자놀이와 연결했다. 미안해, 이렇게 해야 해. 지훈은 끙끙대며 옆으로 구르며 손을 머리로 가져갔다. 민지는 침대에서 허둥지둥 일어나 문을 향해 달려갔지만 지훈은 금세 정신을 차렸다. 그는 민지의 팔을 붙잡고 빙글빙글 돌리며 옷장에 등을 부딪혔다. 그 충격으로 그녀는 폐에서 숨이 멎었다. 그녀는 옷장이 기울어지면서 무릎을 꿇었고 이미 불안정했던 옷장 바닥이 흔들렸습니다. 무거운 조각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쪼개졌습니다. 그 아래 바닥이 갈라지고 갈라지면서 숨겨져 있던 구멍이 드러났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민지는 그 구멍에 수십 개의 판지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VHS 카세트와 VCD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불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찾던 게 바로 이거야. 그는 무릎을 꿇고 테이프를 집어 품에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뭐였지? 왜 바닥 밑에 숨겨져 있었던 걸까? 그만! 그녀는 지훈이 이게 뭐든 가져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에서 카세트 몇 개를 떼어냈고 카세트는 바닥에 덜컹거리며 떨어졌다. 지훈은 욕설을 내뱉으며 테이프를 가슴에 움켜쥐고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을 모았다. 그는 민지를 밀어내고 계단에서 우레와 같은 발소리를 내며 방을 뛰쳐나갔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그를 쫓아 소리쳤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창문 너머로 지훈이 훔친 물건을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차도를 내려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고 그녀의 위협에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그 테이프에 무엇이 담겨있든 그에게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민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벽에 주저앉았다. 지훈이 잡은 손목이 욱신거리고 옷장에 부딪혀 허리가 아팠지만 무엇보다도 혼란과 점점 커지는 공포를 느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훈은 왜 성호의 집에 침입한 걸까? 그 테이프에 뭐가 들어있었기에 그녀를 폭행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걸까? 그녀는 부서진 바닥과 숨겨진 공간에 여전히 보이는 테이프 상자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어떤 비밀을 품고 있든 지훈은 일부만 가져갔다. 나머지는 여전히 남아서 내용물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장 가까운 카세트에 손을 뻗었다. 라벨에는
한복방 사슴 치울권이라고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녹음기에 있던 문구와 같은 문구였다. 하지만 이젠 그 문구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위협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민지는 발버둥을 쳤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다. 지금 당장. 민지는 미리리에 전화를 걸며 손을 떨었다. 전화기가 엄청나게 무겁게 느껴졌다. 출동대원이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의도동 4728번지로 경찰을 보내주세요. 방금 어떤 남자가 저를 공격했어요. 집에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갔어요.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차분하게 질문을 던졌다. 민지는 수진의 침실 바닥에 뚫린 구멍에 시선을 고정하고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경찰이 오고 있어요. 출동 요원이 안심시켰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는 동안 민지는 지훈이 서둘러 떨어뜨린 카세트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세트를 집어들고 라벨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한복방 23권, 한복방 80권, 한복방 250여권. 속이 울렁거렸다. 몇 권이나 되는 걸까? 그녀는 숨겨진 칸을 들여다보며 수십 개의 테이프와 디스크, 총 수백 개의 테이프와 디스크가 들어있는 상자들을 보았고 모두 같은 암호 제목으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대의 순찰차가 어두운 하늘을 배경으로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을 번쩍이며 멈춰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인?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한 손을 무기에 얹은 채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김민지 씨 맞으세요? 네. 그녀는 불안정한 다리로 서 있었다. 저를 공격한 남자는 10분 전에 떠났어요. 술에 취했거나 약에 취해 있었어요. 이걸 좀 가져갔어요. 그녀는 테이프를 향해 손짓했다. 더 많은 경찰관이 들어와 집을 확보했습니다. 사복 차림의 형사가 자신을 박 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너무 많은 것을 본 듯한 친절한 눈빛이었다. 민지는 그에게 사무실에서 지훈을 발견한 일, 폭행당한 일, 옷장이 넘어진 일, 숨겨진 테이프가 발견된 일 등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박 대표는 메모를 하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름이 강지훈이라고 하셨죠? 박 대표가 물었다. 네, 전 남편의 절친한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예요.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성호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거든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도 성호 형사와 얘기해봐야겠어. 민지는 근처에 서 있던 성호 형사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더니 성호가 전화를 받았다. 민지 씨? 성호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왜 자꾸 전화해? 성호야, 어디 있어? 말했잖아. 지훈이랑 상담 중이라고. 무슨 일이야? 민지는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또 거짓말이었다. 성호 씨, 지훈이가 방금 전에 당신 집에 있었어요. 저를 공격했어요. 경찰이 지금 왔어요. 상대방은 침묵했다. 너랑 얘기하고 싶대. 민지가 계속 말했다. 그녀는 박 씨에게 전화기를 내밀었다. 당신과 얘기하고 싶대요. 박 형사가 전화를 받았다. 박 형사님, 박 형사입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오셔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수화기가 꺼졌습니다. 박 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다시 건넸다. 끊었어요. 민지는 최 여사님과 함께 상담 모임에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여기 있었다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박경희는 경관 중 한 명을 불렀다. 치료센터 주소와 최 여사 연락처를 알아봐. 한 팀을 보내서 확인해보게. 경관들이 전화를 거는 동안 박 대통령은 테이프를 살펴봤다. 라벨을 읽으며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기 다 한복방이라고 쓰여 있네요. 그게 무슨 뜻이죠? 모르겠어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제 딸의 오래된 녹음에서 들었어요. 딸은 9년 전에 실종됐어요. 이 테이프는 바닥 밑에 숨겨져 있었어요. 박 대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딸이 실종되었다고요? 딸 이름이 뭐였죠? 수진이요. 5살 때 침대에서 사라졌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경찰은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형사는 경찰관들과 눈빛을 주고받았다. 부인, 이 테이프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다. 민지는 TV를 켜고 성호의 플레이어에 디스크를 넣으면서 손이 떨렸다. 화면이 깜빡거리며 살아났다. 처음에는 순진해 보였습니다. 성호와 5살 수진이가 거실에서 블록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카세트 레코더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소리도 똑같았습니다. 엄마가 사라지기 전의 소리예요.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아마 몇 달 됐을 거예요. 화면 속 성우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수진아, 게임할래? 한복방에 가서 깜짝 놀래켜줘. 알았어요, 아빠예요.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 카메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래층에서 그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성우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는 몇 초 간격으로 숫자를 하나씩 꺼냈다. 지하실로 가는 거야. 민지가 혼란스러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한복방이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성우는 10번을 누르고 일어섰다. 지하실 문으로 걸어가 내려가는 그의 뒤를 카메라가 따라갔다. 영상은 갑자기 끊겼다. 다시 시작됐을 때 그들은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분홍색 벽, 인형, 한복 무늬 시트가 깔린 어린아이 크기의 침대. 민지는 이런 방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5살 아이치고는 너무 작은 한복을 입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편하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아빠와 포즈 취해봐요. 카메라 뒤에서 성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민지의 피가 식어버렸습니다. 성호는 프레임 안으로 들어와 수진 옆에 앉았다. 아빠가 자식을 만져서는 안 되는 방식으로 손을 움직여 수진을 만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혼란스럽고 불편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만! 민지가 외쳤다. 꺼요. 박 씨는 즉시 영상을 멈췄습니다. 민지는 소파에 쓰러져 흐느꼈다. 그녀의 모든 세상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가 사랑하고 믿고 삶을 공유했던 남자가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흐느끼는 소리 사이에 숨을 헐떡였습니다. 난 그 방을 본 적이 없어요. 맙소사, 내 새끼. 박 씨는 온화하지만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 옆에 앉았다. 김 여사님, 생각해보세요. 따님이 아직 이 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지하실에? 민지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지하실은 항상 잠겨 있어요. 성우가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공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경찰관이 다가왔다. 형사님, 최 여사님하고 통화했는데요. 박성호 씨가 3주째 상담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안 온다고 합니다. 박성호는 일어섰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군요. 저 지하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는 경관들을 향해 말했다. 차에서 침입 도구를 가져와. 저 문으로 들어가자. 네, 민지가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해. 혹시라도.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9년. 수진 씨는 9년 동안 지하실에 있었던 걸까요? 경찰관들이 쇠망치와 쇠지렛대 등 무거운 도구를 들고 돌아왔다. 그들은 지하실 문으로 다가갔고 내부 문으로는 과해 보였던 단단한 철제 장벽을 뚫었습니다. 물러서세요, 부인. 박 씨가 지시했다. 민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먼 벽에 몸을 밀착했다. 수진이가 영원히 떠났다는 사실을 모르고 슬퍼하고 천천히 받아들이던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해답이 그녀의 발밑에 있었던 걸까. 망치의 첫 타격이 벽 전체를 흔들었다. 문은 굳건히 버텼다. 성호가 필요 이상으로 튼튼하게 보강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끔찍한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제자리에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다시. 박대리가 명령했다. 두 번째 충격으로 프레임에 금이 갔다. 세 번째 충격은 파편을 날렸습니다. 네 번째 타격에 문은 엄청난 굉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충돌과 함께 지하실 문이 열리면서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한 경관이 전등 스위치를 찾아서 켰습니다. 형광등에 불이 켜지면서 놀랍도록 정돈된 공간이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박 대위가 무기를 들고 앞장서서 내려갔고 3명의 경관이 그 뒤를 따랐다. 민지는 계단 꼭대기에서 박경희가 클리어, 내려와도 좋다고 외칠 때까지 기다렸다. 지하실은 민지의 기억과 똑같다. 한쪽 벽에 성호의 작업대가 서 있었고 공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선반에는 라벨이 붙은 나사, 못, 철물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굉장히 정리정돈을 잘해요. 민지 씨의 목소리가 살짝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가끔 여기서 일을 하며 물건을 만들기도 해요.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에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전부 확인해봐요.
어딘가에 숨겨진 입구가 있을 겁니다. 경찰관들이 흩어져 벽과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표면을 두드리며 속이 빈 소리를 들었습니다. 새 공사를 숨길 수 있는 새 페인트, 어울리지 않는 다른 재료, 콘크리트 바닥에 특이한 자국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위층에서 민지는 다른 경찰관들이 영상을 살펴보며 숨겨진 방의 위치에 대한 단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 누군가 욕을 하거나 혐오스러운 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철물점 점원이 리모델링 용품을 언급했어요. 민지가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가 어떤 공사를 위해 자재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 집에 설계도 원본이 있나요? 설계도 몇 년 동안 못 봤어요. 성우 형이 어디 있는지 알 텐데. 그녀는 말을 끊었다. 성우는 도와주지 않았다. 수색은 체계적으로 계속됐다. 경찰관들은 수납 박스를 옆으로 밀고 가구를 옮기고 온수기 뒤쪽을 확인했습니다. 20여 분이 지났지만 성과는 없었다. 민지는 무릎을 꿇고 작업대 아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성호가 무언가를 숨겼다면 잘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세탁기 밑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기울여 좁은 틈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콘크리트 바닥과 다르게 반짝이는 얇은 가장자리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형사님, 그녀가 불렀습니다. 여기 아래에 뭔가 있어요. 박 형사와 두 명의 경찰관이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함께 세탁기를 잡고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뒤이어 건조기가 바닥을 크게 긁으며 움직였습니다. 세탁기가 있던 자리에는 먼지로 뒤덮인 디스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조심스럽게 디스크를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에는 한복실 331호라고 적혀 있네요. 벽을 보세요.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기계에 가려져 있던 벽은 미묘한 요철이 보였습니다. 건식 벽체의 일부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어디를 봐야 할지 알 수 있는 이음새가 보였습니다. 박 씨는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여 숨겨진 걸쇠를 발견했습니다. 가짜 패널은 정교하게 제작되어 닫으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세요. 그가 명령했습니다. 걸쇠는 잠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억지로 열려고 했지만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 경관이 그에게 지렛대를 건넸다. 금속과 금속이 긁혔습니다. 그러자 자물쇠가 찰칵 소리를 내며 풀렸다. 패널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뒤로 좁은 통로가 어둠 속으로 뻗어나갔다. 분홍색 요정 불빛이 천장을 따라 흐르고 있었는데 플러그는 뽑혀 있었지만 길을 비추기 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곰팡이 냄새, 금속 냄새,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냄새가 바로 그들을 덮쳤습니다. 박은 전등이 꽂혀 있는 곳을 찾아 전등을 연결했습니다. 분홍빛이 통로를 가득 채우자 방음제로 덮인 벽이 드러났습니다. 복도는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이었습니다. 맙소사. 한 장교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박 대위를 선두로 한 줄로 이동했습니다. 통로는 약 20피트 정도 이어지다가 다른 문에서 끝났습니다. 이 문은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한복 스티커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박은 손잡이를 잡아보았다. 잠겨 있었다. 그는 세게 노크했다. 경찰이다. 문 열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나무에 귀를 대고 고개를 흔들었다. 방음벽 때문에 내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자 그는 주먹을 들어 다시 노크했다. 문이 몇 인치 열리자 젊은 목소리가 아빠예요. 일찍 오셨네요. 라고 유쾌하게 외쳤습니다. 문이 더 크게 흔들리면서 10대 소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분홍색 한복을 입고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린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박 씨와 그 뒤에 있는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겁에 질린 소녀의 목구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리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아니, 당신은 진짜가 아니야. 아빠가 다 죽었다고 했어. 민지는 경찰들을 밀치고 지나갔다. 9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어린아이에서 청소년으로 변했음에도 그녀는 딸을 단번에 알아봤다. 수진아!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보, 엄마예요. 나야. 소녀는 멀리 벽에 기대어 고개를 심하게 흔들며 외쳤다. 아니,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 모두가 죽었어요. 아빠는 세상이 끝났다고 했는데 우리만 남았어요. 민지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내밀었다. 아니야, 아가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동안 계속 널 찾아다녔어. 네가 여기 있는 줄 몰랐어. 아빠.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아빠, 도와줘요. 아빠 어디 있어요? 제발요. 민지가 애원했다. 날 봐요. 진짜로 날 봐요. 박 대위는 조용히 경관들에게 물러서라고 지시하며 모녀에게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그는 펜을 꺼내 민지에게 건넸다. 민지는 바로 알아듣고 펜을 들고 수진이가 어렸을 때 수없이 그렸던 웃는 얼굴이 있는 단순한 벚꽃을 손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기억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예전 그림이 지워질 때마다 그려달라고 부탁하곤 했잖아. 네가 행복꽃이라고 불렀지. 수진의 눈동자가 그림에 고정되었습니다. 호흡이 느려졌다. 구름을 뚫고 해가 떠오르듯 천천히 기억이 떠올랐다. 엄마야? 어렴풋한 말소리가 끊어져 나왔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자기야. 하지만 거짓말이었어. 나 여기 있어. 나 진짜라고. 민지는 다시 두 팔을 벌렸다. 이번에는 수진이 그 품으로 날아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꼈다. 민지는 딸의 향기를 들이마시고 딸의 단단한 온기를 느꼈다. 살아있구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살아있었다. 박 대표와 그의 팀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10채 12피트 정도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분홍색 벽, 곳곳에 한복 장식, 바닥에는 뽀로로 시트가 깔린 매트리스 한 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 어린 시절의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20대 나이에 맞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TV가 VCR과 디스크 플레이어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삼각대가 근처에 서 있었고 카메라 마운트는 비어 있었고 전문 조명 장비, 색지공부책과 크레파스, 벽에 설치된 좁은 서랍, 아마도 음식을 배달하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옷장 안에는 성인용 장난감, 아동용 한복, 영상 장비, 용도가 불분명한 도구 등 경찰관들이 어두운 표정을 짓게 하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무전기로 조용히 의료진이 필요하다며 모든 대원이 박성호와 강지훈을 수색 중임을 확인하라고 말했다. 박성호는 현재 아동 납치 및 학대 사건의 주요 용의자입니다. 구급 대원들이 몇 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급 대원들은 수진이의 건강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드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은 민지에게 매달렸지만 검사를 허락했습니다. 분홍색 감옥에서 벗어난 구급차 안에서 수진은 민지와 여성 구급대원 사이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확장된 세상에 압도된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녀는 계속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빤 전쟁이 났고 핵폭탄이 터졌다고 했어요. 우리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녀는 14살이라는 나이에 비해 너무 늙어버린 눈빛으로 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인류를 구하려면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실패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민지의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억지로 진정시키며 말했다. 얘야, 너 아직 생리 안 했니? 응, 2년 전에. 아빠가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세상을 시작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구급대원은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얼굴로 메모를 했습니다. 수진 씨, 어디가 아프거나 가렵거나 불편한 곳은 없나요? 아니요. 수진은 그 질문에 의아해하는 듯 했습니다. 왜 다들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죠? 아빠가 거짓말한 건 알지만 항상 저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름답다고 내가 자신을 위한 운명이라고 말했어요. 민지는 흐느낌을 삼켰다. 9년 동안의 그루밍, 조작, 사랑으로 위장한 학대. 그녀의 딸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몰랐다. 그녀는 수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얘야, 네 아빠가 한 일은 옳지 않았단다. 어른이 아이한테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그런 친밀함은 남편과 아내처럼 서로를 선택하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전 아빠를 사랑해요. 수지는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면서 항의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보호와 안전이 전제되어야 해요. 아빠가 한 짓은 사랑이 아니었어. 자기야. 잘못한 거야. 수지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구급대원이 초기 진찰을 마쳤습니다. 안정된 것 같습니다. 그녀가 민지에게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상황을 고려할 때 병원에서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해했다. 임신, 질병, 신체적 손상 등 딸이 겪은 공포의 모든 것을 확인해야 했다. 박 씨는 구급차로 다가갔습니다. 두 분을 경찰서로 모시고 가서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진이 응급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 원하신다면 먼저 진술부터 받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생각에 잠긴 듯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민지는 성호의 계획, 즉 말다툼과 이혼 강요의 뒤틀린 논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픈 환상을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딸을 감금한 채 민지가 위층에서 자고 교대 근무를 하고 수진이 사라졌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들이 떠나는 지하실에는 분홍색 요정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3285일 동안 9년 동안 한 아이의 인생을 빼앗기고 뒤틀리고 타락시킨 악몽의 길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오자 박경희는 순찰차 뒷문을 열었다. 김수진 씨, 어서 타세요. 경찰서까지 모시고 가야 해요. 민지는 수진이를 뒷좌석에 태우는 것을 도왔고 그 뒤를 바짝 따라갔다. 소녀는 갑작스러운 세상의 변화에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며 엄마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의료진은 수진이를 이송해도 좋다고 허락했지만 수진이는 나중에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이 경관은 운전석에 앉아 무전기를 조정했습니다. 정전기가 삐걱거리더니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12반 한남동 3부옥 42번지에서 박성호, 강지훈을 검거했다. 용의자 6명 추가 연행 호송차 요청한다. 박경희는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 저들이야 이 형사 위치가 어디야? 한남동은 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5분 정도 걸립니다. 잠깐만요. 현장을 보고 싶으니까. 한적한 서울 거리를 달리면서 민지는 수진을 꼭 붙잡았습니다. 지하실을 떠난 후 수진은 가끔 아빠가 어디 있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물어볼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할 때마다 민지의 마음은 조금씩 더 아팠습니다. 무전기는 계속 수다를 떨었다. 현장에서 아동 착취 자료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CSU에서 요청했습니다. 민지는 수진의 귀를 막았지만 소녀는 혼자 생각에 잠긴 듯했다. 성호가 저지른 일, 딸이 겪은 일의 현실이 그녀를 몸서리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현대식 아파트와 한옥이 즐비한 가로수길 한남동으로 접어들었다. 경찰차가 도로를 막고 경광등을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인도에 모여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 계세요. 주차를 마친 박 씨가 지시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창문 너머로 민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8명의 남자가 경찰차 근처에 수갑을 찬 채 서 있었습니다. 성호는 그들 중 한 명으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서 있었다. 지훈은 아직 술에 취한 듯 약간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 옆에 서 있었다. 나머지 6명의 남성은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다. 일부는 도전적으로 보였고 일부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모두 캐주얼한 저녁 모임에 어울리는 편안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증거 가방을 들고 집 안팎을 오갔습니다. 민지는 금이 간 창문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들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한복방 962호 최근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가족 화합 모임이라는 곳의 회원이라고 하더군요.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임을 갖고 자료를 공유하죠. 민지의 목구멍에서 담즙이 올라왔다. 동아리. 자녀들의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동호회를 만든 거였어요. 피해자는 또 몇 명이나 될까요? 성우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차창 너머로 민지와 눈이 마주쳤다. 잠시 동안 둘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성우의 입술이 미소처럼 휘어졌다. 여기서 기다려요. 민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했다. 그녀는 차문을 밀고 전 남편 쪽으로 걸어갔다. 경찰들이 가로막으려고 움직였지만 그녀는 너무 빨랐다. 그녀의 손은 성우의 뺨을 날카롭게 때렸고 그 소리가 인근 주택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넌 괴물이야.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넌 인간이 아니야. 성우는 거의 움찔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대화하듯 차분했습니다. 합의된 관계였어요. 수지는 항상 저를 사랑했어요. 그녀는 닥쳐! 한 경관이 성우의 팔을 붙잡았다. 더 이상 말하지 마. 다른 경관이 민지를 부드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잡아당겼다. 선생님, 제발요. 이러면 도움이 안 됩니다. 민지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지훈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음란한 키스 제스처를 취하며 입술에 입을 맞췄고 몇 시간 전 그녀를 공격했던 그 동영상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바로 그 남자의 혀를 천천히 앗았다.
그녀를 차로 데려가. 박이 명령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그럴 가치가 없어. 경관은 민지를 순찰차로 안내했고 수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기다렸다. 엄마야, 어디 갔어? 왜 아빠를 쳤어? 민지는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딸을 끌어당기며 말했다. 미안해, 아가야.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밖에서 경찰관들이 8명을 각기 다른 차량에 실었습니다. 수송용 밴이 먼저 출발하고 순찰차 2대가 뒤를 따랐다. 성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범죄 현장 기술자들은 작업을 계속했다. 민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이 증거물 상자를 하나씩 옮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악몽을 상징하는 VHS 테이프, VCD, DVD. 그들은 심지어 증거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텔레비전과 비디오 플레이어까지 모두 치워버렸습니다. 집 주변에는 노란색 범죄 현장 테이프가 붙었습니다. 이웃들은 조용한 거리에 평범해 보이는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로 속삭이며 추측을 나누었습니다. 박 씨는 침울한 얼굴로 차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경찰서로 가죠. 만천만은 온천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현장을 떠나면서 민지는 악마가 숨어있던 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집이 몇 채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평범한 문 뒤에 갇혀 있었을까요? 수지는 그날 밤의 사건에 지쳐 하품을 했습니다.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민지는 몇 년 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헝클어진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곧 아가야, 집에 데려다 줄게. 안전하게. 어둠 속 등대처럼 경찰서 불빛이 앞에 나타났다. 그들 뒤 어딘가에서 성호와 그의 동료들은 영원히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와 수진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긴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 대표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 서비스 팀에 준비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긴 밤이 될 거예요. 경찰서에 들어서자 경찰서 안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지는 예약실 창문을 통해 지문과 사진, 소지품 목록이 정리된 8명의 남성들이 처리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성호는 여느 평범한 저녁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회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온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진술하시는 동안 수진 씨와 함께 있을게요. 그녀가 말했다. 수진은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알아, 아가야. 혜진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잠깐만 둘이 따로 얘기 좀 해야겠어. 엄마가 복도 끝에 있을 거야. 민지는 무릎을 꿇고 딸을 껴안았다. 괜찮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싶어 해. 이따 보자. 박 대표는 민지 씨를 작은 면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은 베이지색이었고 가구는 기본적이지만 깔끔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박 대표가 맞은편에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처음부터 다 말씀해 주세요. 민지는 결혼, 수진의 출생, 수진이 실종되던 날 밤, 수년간의 수색, 슬픔, 서서히 해체되던 관계, 이혼, 녹음기 발견, 그날 밤의 폭로 등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박 씨는 메모를 하며 명확한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녀가 이야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자 민지는 기운이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성우가 우리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박 대표의 표정이 안쓰러웠습니다. 경고할 게 있어요.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는 충격적이지만 당신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는 일어섰다. 따라오세요. 그들은 복도를 따라 취조실이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다른 방으로 걸어갔다. 성우는 수갑을 찬 채 금속 테이블에 앉았다. 맞은편에는 2명의 형사가 앉았습니다. 유리는 일방통행입니다. 라고 박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지난 20분 동안 말을 하고 있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성우의 목소리가 관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마치 성공한 사업을 설명하는 것처럼 차분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그녀를 데려갔어요. 성호가 말했습니다. 1991년 10월 15일 민지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업고 제가 만든 한복방으로 내려갔어요. 수진이는 자고 있었는데 깨어나지도 않았어요. 한 형사가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럼 창문을 열어서 납치 사건처럼 보이게 했어요. 다들 믿었죠.
그는 실제로 웃었습니다. 9년 동안 저 아래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세상이 끝났다고 말했죠. 핵전쟁, 우리가 살아남은 마지막 두 사람이라고요. 그 말을 다 믿었죠. 민지의 무릎이 약해졌다. 박 형사는 그 의자로 안내했다. 왜요? 형사가 물었다. 왜 이런 짓을 했어요? 성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녀는 내 피조물이었어. 내가 키우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먹이, 장난감, 관심 등 필요한 건 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녀가 충분히 자랐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린 인류를 재건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그렇게 말했죠. 인류를 구하려면 내 아기를 가져야 한다고요. 어떻게 방을 놓쳤죠? 다른 형사가 물었다. 성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일반적인 수색을 했잖아요. 정밀 수색이 아니라 지하실을 도구와 장비로 어지럽혔어요. 당신은 한 번만 보고 넘어갔죠. 2년 전에 리노베이션 하면서 가짜 벽을 만들었죠. 가짜 허가를 신청하고 가짜 설계도까지 보여드렸죠. 방은 방음 시설이 되어 있었어요. 본체로 통풍도 안 되고요. 전혀 들키지 않게요. 민지는 박 씨에게 속삭였다. 원래 목공에 재능이 있었어요. 너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밤새워 일했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오늘 밤 지훈이가 그렇게 무모하게 굴지 않았다면 절대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박 대리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자. 충분히 들었으니까. 면담실에서 민지는 무겁게 앉았다. 지훈이는요? 왜 침입한 거죠? 강지훈은 매우 솔직했어요. 박 변호사가 말했다. 집을 급습했을 때 성호 씨에 대해 폭언을 퍼붓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는 몇 년 전부터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메모를 살펴봤습니다. 그 아픈 그룹에서 성호는 스타였어요. 가장 많은 동영상을 만들었고 가장 순종적인 피해자를 가졌죠. 다른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자료를 공유했지만 성호의 영상은 항상 보너스로 요청이 들어왔어요. 성호는 그런 지위를 자랑스러워했어요. 민지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물들의 오락거리로 전락한 딸의 모습에 지훈이는 집착이 심해졌어요. 박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진에 대한 욕망이 커졌지만 성호가 수진을 어디다 가뒀는지 알 수 없었고 결국 비디오 컬렉션을 훔치기로 결심했죠. 오늘 밤 뒷문으로 침입한 거죠. 당신이 거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를 공격했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려고. 우리도 알아요. 그것도 자백했어. 당신이 수진이를 떠올리게 했다고요. 박 선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김 여사님, 따님은 앞으로 많은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9년간의 심리 조종과 학대, 깊은 트라우마가 있을 겁니다. 알아요. 민지가 말했다. 하지만 딸은 살아있어요.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박 대표가 일어섰다. 딸과 재회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이혜진과 함께 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수진은 민지를 보자마자 펄쩍 뛰었다. 엄마야. 두 사람은 부둥켜 안고 울었다. 민지는 딸의 채취를 들이마시며 딸이 살아서 여기 있다는 사실에 여전히 놀랐습니다. 혜진 씨는 곧 경찰관이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며 말씀드린 검사를 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은 조용한 대기실로 이동했다. 수지는 낡은 소파에 민지에게 기대어 몸을 웅크렸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의 무게가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의 혼란스러운 눈물이 아닌 깊고 애절한 흐느낌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다 말해줬고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빤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그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요. 세상은 끝나지 않았어요. 당신은 죽지 않았어요. 그녀는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민지를 올려다보았다. 왜 나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민지는 그녀를 더 꽉 안았다. 나도 몰라. 자기야. 가끔 믿었던 사람도 끔찍한 짓을 할 때가 있어.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은 하나도 없어. 하지만 난 그를 사랑했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세상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넌 바보가 아니야. 넌 널 지켜줘야 할 사람이 한 말을 믿었던 어린애였어. 민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린 함께 이겨낼 거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둘 다 생각보다 강하니까. 역 주변이 조용해지자 두 사람은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성우와 그의 동료들이 영원히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수진의 초점은 과거에서 미래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새 집이 필요해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곳 어딘가예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도 사귀고 진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수지는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진 않을까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아니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시간이 도움이 돼요. 대화도 도움이 되고 사랑이 도움이 돼요. 고통은 완화될 거예요. 그리고 넌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서 옛 기억을 부드럽게 만들 거야.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이야기를 공유할 사람을 선택하면 됩니다. 한장교가 출입구에 나타났습니다. 부인, 병원으로 가는 에스코트가 준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깍지 낀 채 함께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빠져나오면서 민지는 앞으로의 긴 여정, 즉 건강검진, 치료 세션, 법적 절차, 다시 신뢰하는 법,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법, 수진에게 거부당했던 세상에 대해 가르치는 일 등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맞서기로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보호와 보살핌이 그들의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성우가 만들어낸 어둠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게 교훈이었습니다. 악은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익숙한 얼굴 뒤에 평범한 가정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9년간의 어둠을 헤쳐나가고 거짓된 벽을 무너뜨립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역문 앞에 도착하자 수지는 민지의 손을 꽉 잡았다. 무서워, 엄마야. 저도요, 민지도 인정했다. 하지만 우린 이제 함께잖아.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두 사람은 밤을 향해 K, 대기 중인 차를 향해, 치유를 향해, 그리고 하루하루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